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늘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선거가 없는 내년이 개헌의 적기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도 열어놓으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개헌은 지난 재헌절에 국민께 제안드린 대로 차분하고 담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이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조정식 의원을 특보로 데려가더니 이런 개헌을 하기 위한 특별 교육을 시켰던 모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지금의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정말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조정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요 개헌을 언급한 적이 있죠. 그런데 현직 대통령 연임 시사한 건 이번이 처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아까 이 기사를 낮에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모든 건 국민이 결정하는 거니까. 하다못해 지금 현재 이게 헌법 128조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네. 임기 연장과 주임을 위한 변경. 이거는 그 당시 개헌할 때 대통령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헌법 128조 2항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네. 그것도 바꿀 수 있어요. 개헌이니까 바꿀 수 있죠. 예. 이론적으로. 국민이 판단하면 바꿀 수 있는데 이 모든 게 맥락에 따라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바로 이런 걱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야당에서. 그리고 또 하나가 야당이 비판하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말이죠. 우리 한국의 헌정사를 보면 말이죠. 가장 예민한 게 대통령의 권력 임기 문제예요. 지금 이 87 체제를 바꿔야 된다. 40년 동안 이 1987 체제에서 우리가 못 벗어나고 있다. 이 비판이 계속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건 권력 구조가 이 5년 담임제가 문제가 있다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이제 중임제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대통령 중임제 같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임제를 바꾸는데 현직 대통령을 거기에 포함시킨다. 그럼 이 개헌의 순서이 완전히 왜곡됩니다. 왜곡되니까 설령 정말로 조정식 의장이 그런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원론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해석되겠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논란의 여지를 남기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 민주당의 한정도 원내대표도 이건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얘기를 했고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도 말이죠. 이건 할 수 없다라는 그 취지의 헌법에 명시돼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근데 국회의장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서 왜 또다시 여야 간 논란에 비밀 제공하고 특히 장동태 프로서 아주 신나는 거예요. 이거. 얼마 줘야 지금 징계 정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당내에서도 조금 애매했는데 다시 또 외부의 적이 생긴 거 아닙니까? 얼마나 얘기하기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즘 그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도 지난번 지방선거 때 그걸 굳이 발의를 해가지고 저는 승부에 영향을 줬다고 저는 보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또 이번에 또 이런 문제를 또 얘기를 하고 또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도 국민의 상당수가 지난주인가 그 조사해 보면 어쨌든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다고요. 근데 이번에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아무리 원론적으로 그냥 공감대를 얻어야 된다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해석의 문제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국회의장께서 경솔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보통 이제 기자간담회 때 이제 모두 발언을 하고 기자들이 이제 질문하고 일문일답을 하는데 일문일답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기자 질문이 야권에서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을 반대한다. 지금 우려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명백하고 분명하잖아요. 그 질문이 이 대통령이 연임하겠다는 뜻이냐. 그것 때문에 지금 야당이 안 해주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그것은 국민이 선택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조정식 국회의장 제정신이신 겁니까? 저분이 어떻게 국회의장일 수가 있죠? 대한민국의 역사는요. 정치 발전의 역사는 장기 집권과의 투쟁의 역사였어요. 여러 차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장기 집권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서
80년대에 만들어진 전두환법 5공화국이 시작되면서 뭐 체육관 선거를 통해 갖고 7년 단임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피를 흘려가면서 그래서 만들어온 게 1987년 헌법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그리고 노태우까지 예. 이 모두가 모여서 야 이거는 진짜 이런 비극을 다시 되풀이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다음 대통령 중 누구든지 간에 자기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그런 개헌은 안 된다. 해당 그 당사자는 적어도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아놓은 거 아닙니까? 예. 헌법에 못을 박아놨어요. 근데 지금 국회의장이 거기에 대해서 그걸 깨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말씀하신 그 1987년 개헌 때 네. 아까 교수께서 말씀하신 이제 헌법 제 128조. 128조 2항 그게 이제 그때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독재를 막기 위해서. 예, 독재를 위해서 막기 위해서 들어갔고 네. 지금 민주당이 입만 열면 얘기하는 게 뭡니까? 5.18 정신 아닙니까? 5.18 정신을 헌법에 넣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개헌을 해서 장기 집권하는 게 5.18 정신입니까? 저 5.18 정신에 대한 모독이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국회의장이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아니,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내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그 헛소리 한다 이러고 그냥 넘어갈 텐데 저분이 대통령 특보를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의장 하세요. 근데 국회의장이 지금 그 개헌을 하겠다면서 저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 국회의 계속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계속 논란이 되니까 국회의장실이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바로 얘기를 했고요.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개헌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었다. 그리고 헌법 제128조 제2항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진화에 오늘 굉장히 근데 이거는 진화가 아니라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더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네. 대변인 지금 누가 얘기했어? 수석 비서관이 얘기했잖아요. 이거 네. 수석 비서관 차원에서 할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국회의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을. 근데 지금 수석 비서관이 공보 차원에서 얘기한 거란 말이죠. 해명 네.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시 논란이 된단 말이죠. 예상하지 못한 이 파문 일수가 있어요. 여기서 빨리 진화를 끝내야 됩니다. 완전히 끝내고 네.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 국회의장이 얘기하면 제일 좋고 네.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아무리 우리가 좋게 해서 그래서 이 자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은 맞는 말이라니까요. 대통령의 임기나 개헌 이런 거 다 국민이 선택하는 거예요. 국민의 그 헌법적 결단이 모든 것이니까.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언뜻 전혀 비교될 건 아닌데 제가 이 기사를 보는 순간 거의 동시에 떠올랐던 생각이 약간 낮에 네. 54년도에 그 4.4.5 개헌 아시죠?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전혀 이건 다른 거예요. 예. 이승만 정권 때 정권 이제 4.4.5 개헌 4.4.5로 해가지고 그 당시 헌법 55조에는 재임까지만 가능하게 돼 있어요. 재선까지만. 근데 그 이제 4.4.5 개헌으로 해가지고 부칙에 그 당시에 대통령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를 고친 게 4.4.5 개헌이에요. 203명 중에서 3분의 2니까 136.5 가는데 그걸 이제 4.4.5 했던 거 아닙니까?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다 우리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얘기들인데 그건 전혀 다른 겁니다만 그것도 부칙을 개정해. 부칙을 어떤 거예요, 이거는? 현재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건 지금 적용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개헌하겠다는 뭘 도대체 주권자의 원칙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건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개헌을 하려면은 그 128조 2항부터 고쳐야죠.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삭제라든가 아니면 뭐 예. 부칙을 더 달든가 이래야 되는 건데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현직 대통령이 지지율이 80% 90% 된다 하더라도 이건 전혀 별개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 그 계신 의원들도 그렇고 예. 아무래도 방송에서 이걸 많이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정확하게 비판해 줘야 돼요. 같은 진영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다라고 좀 봐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세요? 개헌의 필요성이라든가 내년이 개헌의 적기라고 하는 그 발언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선거가 없기 때문에. 근데 네. 뭐 내년에 무슨 서울시장 경우에 따라서는 또 서울시장 선거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지금으로서 봐서는 선거도 없고 또 개헌은 오랫동안 지금 40년 된 헌법이잖아요. 1987년이니까 이제 40년 된 헌법인데 그 40년 헌법에 그 헌법을 몇 달 사이에 사실 만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그 5공화국 이전에 만들었던 유신 때 헌법 그리고 그 이전에 3공화국 때 헌법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다가 막 쓴 것들이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그리고 권력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이게 5년 단임제가 과연 옳은 거냐, 4년 중임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여론도 많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 선거가 계속 그 겹치다 보니까 선거하다 날이 새고 밤이 가요. 뭐 그 대통령 되면 5년 단임에 그냥 몇 번 선거를 치러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개헌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 국회의장이 저렇게 얘기해 버림으로써 개헌이 정말 어려워지게 됐어요 이제. 예, 예. 아니 누가 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신뢰가 안 갑니다 지금. 예. 저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다른 개헌의 중요한 요인들이 많잖아요 지금. 권력 구조 문제도 그렇고 예. 국회가 과연 추천하는 총리를 할 거냐 말 거냐 문제, 권력 분산의 문제 할 게 너무 많아요 정말. 근데 이 문제가 되면 현직 대통령이 임기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덮어버려요. 개헌 논의의 많은 의제들 다 덮어버린다고요. 예. 이건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얘기들을 해야 돼요 정말로. 예.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이거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두 분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진짜 만약에 말 실수라면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것 같고. 보통 실수한 게 많이 실수한 것이고 의도를 가지고 전 얘기했다 보지는 않아요. 네. 조정식 국회의장이면 그 정도의 경륜이 없는 분이 아니라고 좀 믿으니까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이잖아요 어쨌든. 네. 근데 정말로 그런 의도가 아니고 실수를 했다면 그거를 국회의장께서 진솔하게 예. 해명을 하는 게 그게 빨리 이 사안을 끝내는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국회의장실에서 진화할 일이 아니다. 의장이 직접 나서야 된다고 하셨는데 내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요. 자, 그리고 민주당이 이 검찰의 보안 사건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서 본격적인 입법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는데요. 오전에 있었던 여야 원내대표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검찰 직접 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 검찰의 국민의힘 결탁의 증거입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무책임하고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십시오.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좋은 검찰 개혁을 계속하지 않고 사퇴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국민이 실험실의 지로 보입니까? 누차 경고했지만 보안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됩니다. 네, 오늘 법사위 소위원회는 퇴장과 정회를 반복하면서 형소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수요일인 내일 법사위 전체 회의 그리고 이제 모레 목요일에 본회의 통과를 지금 목표로 속전속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네. 지금 뭐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무책임하고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라고 한병도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대통령이 초심을 버렸느냐 안 했느냐 유시민 작가까지 출동을 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아주 아마겟돈 같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전쟁 벌이고 있으면서 그걸 왜 뭐 국민의힘으로 돌리는지 일단 그거를 알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안수사권제와 관련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고 그 피해자들이 나서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거 다 깡그리 지금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최저임금 인상할 때도 이거 이렇게 하면 경제에 큰 파급이 생깁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냥 무시하고 17.9%인가를 그냥 올려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소상공인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거 만들었을 때 이거 만들면 전셋값 그리고 집값 폭등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 귀뚱으로 들은 척도 안 하면서 그냥 밀어붙였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부동산 가격에 그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물론 노무현 때 한번 그랬고 문재인 또 한번 그랬고 이번에 세 번째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 원칙에 어긋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그냥 밀어붙여서 나라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당사자들 아니십니까? 예. 이번에는 법률적인 걸 가지고 이거 이렇게 가면 범죄인들만 천국됩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들 아마 그 하소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냥 밀어붙이겠다고 그래요. 무슨 깡으로 저러는지를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저거 그냥 갈 수 있을까요?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야 뭐 보안수사권 폐지에 더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거는
검찰의 그동안의 정치 검찰의 여러 가지 그 기획 수사라든지 표적 수사라든지 별건 수사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인 방향은 지금 어쨌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수사한 걸 가지고 이제 공소청이 검사가 기소를 해야 되는데 기소하기 전에 이걸 좀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닙니까? 들여다봤는데 문제가 좀 있다. 거기서 보완 수사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제 민주당 생각은 민주당의 주류 강경 세력은 민주당의 의원이 다 그런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 그게 그런 걸 자꾸 하나 둘 인정하고 신중론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예외적이고 아주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그런 걸 자꾸 인정하다 보면 결국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게 된다. 그럼 다시 옛날로 환원된다. 그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려를 제가 충분히 알겠어요. 과거에 그런 일이 워낙 많았으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우려를 부식하면서 보다 조금 시간을 가지고 그 우려를 완전히 잠재울 수 있을 정도로 촘촘하게 제도화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못하겠어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런 것들에 대한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그 우려를 그야말로 부식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오히려 여러 가지 지금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보안 장치를 제도적 여러 장치를 뒀어요. 실제 범죄에 한해서는 보안 수사 요구권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근데 과연 그게 경찰한테 결국 요구하는 거거든요. 검찰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고 경찰이 결국 해야 되는 거라서 그런 한계는 원천적으로 해소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해석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정성호 법무장관 말할 것도 없고 그분도 지금 민주진영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김민석 후보도 말은 못하고 있지만 전당대회 기간이니까 저는 총리 시절 한 얘기도 그렇고 검찰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썩 동의하지 않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이거는 전당대회라는 걸 이용해서 이때 자꾸 뭔가를 밀어붙이려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그렇게 할 게 아니라는 얘기죠.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그렇고 이제 강경파 쪽에서는 이제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 그러니까 아예 없애자는 건 아니고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없애자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만약에 이제 본회의, 목요일 본회의 이제 상정이 되는 상황에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한동훈 의원이 그렇게 되면은 자신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그랬는데 국민의힘이 끼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하게 될 텐데.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했고 그리고 가장 앞장서서 저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반대 논리를 계속 헐파해왔던 사람이잖아요.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그 누구도 한동훈 의원만큼 잘 설명하거나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무소속의 한동훈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서서 지금 이 법안의 문제점들을 공격을 하게 되면 아마 언론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그 정부 여당 법안의 문제점들이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어찌 보면 당연히 고마워하면서 야 우리들 대신 이런 거 해줘서 너무 고맙다 하면서 모셔가도 모자랄 판이에요. 근데 지금 글쎄 그게 과연 이루어질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아마 죽어도 안 된다고 하겠죠. 근데 이건 원내대표 소환 상황이기 때문에 정점식 원내대표는 아마 공적인 것들을 사적인 것보다 더 앞세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할지 아니면은 그냥 뒷순번 어디다 집어넣어서 야 우리 넣어주긴 했다라는 얘기만 듣고 근데 24시간 앞에서 다 해버려서 당신 못하게 됐어 이렇게 가게 될지 그럴 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어떻게 이제 판단을 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한동훈 의원한테 이제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전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그 한동훈 대표 전 대표 한동훈 의원의 지난 정권 때 장관을 했잖아요. 그럼 한번 발언권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회라는 곳이 꼭 여야를 떠나서 얘기를 좀 들어보는 데 아니에요. 그 청문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청문회하게 듣는다는 얘기, 히어링이라는 얘기, 이건 청문회 아닙니다만 한동훈 의원이 저렇게 하고 싶다면 줘야죠. 근데 정영식 원내대표가 요즘 그 스탠스를 보면은 주기도 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좀 애매해서 정 대표의 그 태도가 대단히 좀 애매모호하게 하기 때문에 줄 것 같기도 하고 안 줄 것 같기도 잘 모르겠는데 주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이 오늘 충청권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경선에 들어갔습니다. 이 충청권은 이제 판세를 좌우할 분수령으로 꼽히는데 충청권 정청래 후보한테 상당히 유리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유리하겠죠. 고향이니까. 그런데 또 굉장히 위험 부담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자기 고향에서 1등을 못하면 그 타격이 어마어마하죠.
예. 그럼 그 다음 선거에서는 상당히 어떤 그 동력을 끌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은 결국은 저 선거는 광주, 전남에서 누가 선택을 받느냐, 예. 어느 정도 표차로 누가 이기느냐, 그게 결국은 좌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순회 경선이라는 게 민주당 순회 경선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과거에 저 노무현 전 대통령 그때 저도 출입 기자여서 예. 순회 경선 다 쫓아다녔거든요. 처음에 제주도에서 하고 둘째 날 울산에서 하고 세 번째에 이제 광주에서 했는데 광주에서 승부가 그게 모든 걸 다 결정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그 기준대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쎄 충청도가 일단 중요하죠. 기세를 잡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특히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 고향에서 또 이기지 못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결국은 전남 광주에서의 예. 그 전당대 그 대회가 결국 모든 걸 결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순회 경선이 이제 일정이 처음에 이제 정해졌을 때, 정청래 후보한테 이제 유리하다, 이제 뭐 그런 그렇죠.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자 이게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순위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글쎄요. 그게 다음 그 선거에 또 영향을 미치고 해서 이제 그렇잖아요. 영향을 주는데 좀 제한적일 거예요. 노무현 그때 후보 때는 계속 누적돼 왔고 시간차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같은 거 충청에서 이미 이제 투표 시작됐어요 지금. 했고 이제 8월 1일 날 충청 그 결과를 발표하고 네. 권리당원들이 ARS하고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하거든요. 예. 이미 지금 하고 있다고요 지금. 하고 하고 있는 있는데 그걸 발표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PK죠.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을 발표하는 게 2일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약간 겹쳐요. 예. 완전하게 이제 처음에 결과를 보고 이제 이른바 밴드웨건이냐. 그러니까 이제 더 득표를 많이 한 사람한테 더 몰아주냐. 이게 밴드웨건이잖아요. 그다음에 언더독은 반대 현상이에요. 좀 이렇게 표가 낮은 사람한테 좀 동정을 주는 게 언더독인데 이게 전자냐 후자냐의 문제를 하려면 완전히 시간차가 나야 되는데 그게 좀 애매해요. 예. 그 다음부터 좀 정확하게 이제 갈라지는데 지금 말씀처럼 과거 노무현 후보도 이제 광주에서 거의 승부를 봤죠. 제주에서 졌다가 울산에서 1위하고 광주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면서 쭉 이제 갔던 건데 이번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이 신천지 문제 그 변수하고 선호투표제. 예. 투표 방식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예. 정청래 후보한테 불리할 겁니다 아마. 신천지 문제가 과연 김민석 후보가 제기를 했는데 의혹을 예. 이게 김민석 후보에게 역풍이 불지 이것도 봐야지 할 것 같고 또 1인 네. 1표제 같은 거 이런 게 변수가 될 것 같아서 예. 물론 전 지난번 뭡니까 전당대회 때도 금산에서 그때 박찬대 후보를 큰 차로 이겼어요 그때. 예, 이제 그 정청래 후보가 예. 충청도 이 결과가 중요하긴 중요할 겁니다. 아무래도 호남이 가장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신천지 또 선호 투표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지금 있어가지고 또 그 조국혁신당과의 이제 합당 문제 물론이죠. 이런 여러 변수들이 지금 주로 지금 중간 중간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멱살 논란에 빚은 권영진 의원의 징계를 두고 원내 지도부 내에서도 지금 다시 기회를 줘야 된다. 아니다.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의견이 지금 맞서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글쎄 이제 당권파 이른바 장동혁 대표의 주변에 있는 분들은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 이번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다.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권영진 의원이 잘못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것을 일벌백계를 해서 또 공교롭게도 지금 그 징계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른바 개혁파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경태, 진종호 의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본때를 좀 보여주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이 윤리위 자체에 문제가 있거든요. 윤리위가 원래 9명에서 출발을 해서 3명이 즉각 사퇴를 한 바람에 6명이 됐는데 예. 그 6명이 그 한동훈 그때 당시 그 전 대표에 대한 그 제명 그리고 저에 대한 제명 예. 그리고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이것을 강행을 했어요. 예. 근데 강행을 했는데 한동훈 의원은 선거에서 살아 돌아옴으로써 정치적으로 다시 생활을 한 거고 저나 배현진 의원은 그 법원에서 그 가처분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가처분 하면서 법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징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 전직 최고위원과 현직 서울시당위원장을 그렇게 징계를 해서 그 제명을 하고 징계를 내렸다가 법원으로부터 그런 판결을 받았으면요.
윤리위원장은 물러났어야 돼요. 당연히 물러났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안 물러나면 장동혁 대표는 해촉을 했어야 돼요. 근데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니까 그 내분이 벌어져서 이 6명 중에서 3명은 아예 출석을 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3명만 하니까 거기다 1명을 더 추가로 또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 10명이었었는데 또 계속 사퇴를 해서 5명이 남았습니다. 5명이 남았는데 회의는 3명만 참석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게 이 3사람이 앉아서 육선의 조경태 의원 그리고 재선의 그 권영진 의원 그분은 또 저 대구시장도 재선했어요. 그 다음에 비례대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고 3명이 모여서 이렇게 할 때 거기에 정당성이 있겠습니까? 과거에 무슨 방통위에 2인이 모여서 뭐 이진숙, 그 김태규 두 분이 뭐 땅땅땅 해갖고 그것도 논란이 예. 되고 했었지만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건 뭐 누가 봐도 분명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윤리위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셨어요. 원래는 이제 총 9명이었다가 계속 줄다가 5명이었는데 그중에서 2명까지 빠지고 3명이 남아서 징계 개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법원에 가면 이거 절차를 중시하는 거니까 하자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자체로는 하자가 없을 수 있는데 9명 이내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근데 지금 좀 설명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 전 그것보다도 물론 절차도 중요합니다만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 네. 박덕흠 부의장의 그 국회 국회 부의장 선출을 반대했다고 징계를 한다니 말이 됩니까? 박덕흠 의원이 그 윤석열 탄핵에 반대를 했어요. 반대표를 던졌다고요. 그럼 이 이른바 내란에 옹호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분이 부의장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서 관행은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 부의장을 그 국민의힘이 이제 선출했으니까 후보를 민주당이 다 표를 던져야 되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에게. 그렇잖아요? 근데 그 문제로 그걸 비판할 수 있어요. 당내에서. 근데 그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 그럼 내란을 옹호한 사람을 국회 부의장 되는 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징계를 한다는 말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정호 의원도 그렇고 권현희 의원은 저는 뭐 별개의 문제라고 보는데 전혀 차원이 달라요. 조경태 의원하고 전혀 다른데 이거를 그러니까 상대를 제거하고 제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다로 남용하는 거예요. 지금 징계를.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징계 정치란 말을 쓰잖아요. 그 징계는 징계인 것이 왜 징계 정치란 말을 써요. 징계를 가지고 지금 이 조자룡이 칼을 흔들듯이 이 함부로 흔드는 거라고요. 휘두르는 거라서 이거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또 해서 좀 민망하긴 한데 예. 이건 징계 정치란 말을 들어도 싸다. 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호 의원이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상대방 후보나 마찬가지죠. 한동훈 후보가 그때 이제 국민의 후보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그걸 징계를 합니까?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법률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조경태 육선 의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진정호 의원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을 징계한다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거냐. 알겠습니다.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상대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이 징계 윤리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일단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제 일단은 이제 개인적으로 사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각 개인에 대한 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찬반, 있겠죠. 형평성 뭐 이런 네. 것도 있고 또 이제 절차의 문제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창렬 요구인대 특임 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